자, 오늘도 한번 논술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 건데, 오늘 할 부분은요, 자, 각각, 파동과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부분이죠. 역학과 이제 전기장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부터 한번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 물리 논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 그걸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수리 논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하는 게 기본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다뤄보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정도의 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식정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확한 값들이 주어져 있고 그 값들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그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공식 정리 같은 것들, 어떤 관계식 같은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그런 내용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들은요, 일단 3개의 세트 문항의 첫 번째, 먼저 3-1번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역시 좀 소단원 소문제로 두 문제가 또 출제가 되어 있어요. 이때 항상 답안지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답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쪽 끝이 막혀 있고 길고 곧은 원통용 유리관의 내부 단면적은 A이고요. 높이는 H입니다. 이 유리관의 열린 부분을 위로 하여서 수직으로 세워놓고 단위 시간당 일정한 부피의 물을 천천히 따른다고 할 겁니다. 이때 부피 증가율 K는 일정하고요. 수면의 높이는 변하지만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A는요, 수면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의 기본 진동수 F를 그 다음에 시간 T의 함수로 구하라고 했고요. 이때 공기의 속력은 V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제시문 3-1번을 봐야 되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그치? 자, 바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유리관의 전체 높이는 얼마다? 전체 높이는 H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단면적이 얼마다? A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각각 소리가 만들어질 때 정상파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정상파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열린 부분은 진동이 쉬우니까 당연히 배 부분이 될 것이고, 그지? 그죠? 닫혀있는 부분은 진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물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기본 진동수는 이런 식의 정상파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물의 높이가 높아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기본 진동수에 해당하는 정상파의 모습은 점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 그 공기 기둥의 높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 L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준 내용이 각각 물을 부어줬을 때 그 부피 증가율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K값으로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할 때 시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때 증가하고 있는 물의 부피는 과연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채워주는 물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 결과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물의 높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체 높이를 H-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부피 증가율, 즉 물을 부어줬을 때 그것이 시간이 일정하다, K값으로 일정하다, 이 말인즉슨 H-L 높이죠. 여기다가 단면적 A를 곱한 것이 뭐와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 즉 비례상수 K 넣고, 그죠?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식을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공기 기둥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의 기본 진동수를 지금 물어봤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본 진동수가 나오려면은 우리는 진동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기본 진동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소리 하면 항상 전파 속력에서 우리가 진동수를 가지고 많이 계산하죠? 그죠? 소리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로 계산한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진동수 F는, 그지? 뭐분의 뭐? 람다분의 V로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주면 돼요? 결과적으로 기본 진동수가 만들어졌을 때 요 파장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정상파의 모습을 봤을 때 정상파는 뭐 정지 상태에 있는 파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요. 그죠? 진동하는 부분은 배, 진동하지 않는 부분은 나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기존 이제 교과 과정에서 파동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파장이랄지 아니면은 주기랄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혹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파동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파동은 항상 4개씩 끊어서 요렇게 끊어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4칸 간격의 거리가 뭐다? 파장 람다다. 그죠? 그리고 4칸 간격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주기에 해당한다.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정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공기기둥의 정상파의 모습은요. 지금 현재 전체 정상파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정상파의 파장을 나타낼 때 만약 요 길이를 L이라고 가정을 했다면은 당연히 요 길이가 L이 되는 거니까 전체 파장은 얼마가 될 것이다? 4L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원하는 L은 하고 정리하는 것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L은 하고 정리하시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십니까? 어떻게 정리되나요? H 마이너스 그지? A분의 KT로 가지고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장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파장은 하고 정리하면은 파장은 지금 현재 L의 몇 배? 4L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요 값의 4배니까 결과적으로 4 H-A분의 KT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다 끝났지. 여기다가 대입. 그죠?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진동수 F는 어떻게 정리가 돼? 4 H-A분의 KT 분의 뭐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동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 첫 번째 A 문항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항은요. 수면이 높아지면서 공기기둥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의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소리에 3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죠? 소리에 세기가 있었고요. 그죠? 소리에 높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랩시가 있었었죠. 그랬을 때 세기와 관련 있는 것은? 세기와 관련 있는 것? 그렇죠. 진동. 높이와 관련 있는 것은? 진동수. 랩시와 관련 있는 것은? 파형이었죠. 그죠? 파동의 파형. 모습. 그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 높이입니다. 그렇다면 높이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높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은 점점 물을 채워준과 동시에 점점 L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L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L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물을 채움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요 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앞서 진동수는 4H-A분의 KT 분의 V였거든요. 그죠? 이때 전파속력 V는 내질의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물을 채워준다고 해서 이때 소리의 속력 자체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분모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분모항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따라서 소리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리의 높이는 공명현상 때문이죠. 맞습니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가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상파의 진동수가 주변 소리의 진동수와 같게 되는 현상 때문에 물을 채우면서 점점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만큼 소리의 높이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결론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드럼통 같은데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액체가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그 드럼통에 얼마만큼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들겨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두들겼을 때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과 낮은 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액체가 많이 채워져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라면은 물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소리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소리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따라서 높은 소리가 날수록 그만큼 더 안에 액체가 많이 채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드럼통 내에 액체가 채워지는데 얼마나 채워지는지 밖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들겼을 때 높은 소리가 나면은 액체가 많이 채워진 건가요? 액체가 많이 채워진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내부의 정상파의 진동수가 공명 현상에 의해서 주변 공기의 진동수가 같아지는 현상이죠. 그죠? 그런데 드럼통을 우리가 두들겼을 때는요. 그지? 주변 공기의 진동은 뭐의 진동수랑 같아지는 거예요? 뭐의 진동수랑? 드럼통의 진동수랑 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들겼을 때 당연히 드럼통이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벼운 물체가 잘 진동을 하겠죠. 반대로 액체가 채워져 있을수록 더 무거워지니까 진동이 일어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들겼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난다. 낮은 소리가 나면은 그만큼 더 액체가 많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반대로 탱탱탱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 내부에는 빈 공간이 많다. 그 말은 진동을 잘한다. 액체가 적게 채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과 그 부분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위에서 후 하고 불었을 때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 왜 크리스마스 같은 때 보면은 캐롤 같은 것들 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이렇게 통통통통 두들겨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는 반대가 돼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내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운전 중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력이 작동하기 전까지 1초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이때 108km/h의 속력으로 달리던, 어서 오세요. 저희 문제 저기 있습니다. 108km/h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의 안전거리가 100m라고 하면은 같은 상황에서 속력이 2배인 경우 안전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고요. 계산의 편의상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과 같고 제동력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올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운전면허를 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캠퍼스를 내가 차를 보고 한번 달려보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 없나요? 없습니까? 왜?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죠? 운전면허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안전거리라고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안전거리라고 하는 게 자동차가 어떤 특정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그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속도로 가보면은 앞차와의 간격을 100m 간으로 유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거리인데 그 안전거리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다루게 될 문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전거리는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제시문 3-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운전할 때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한 시점부터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작동하기 전까지 움직인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여 차가 감속하여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안내판에 표시된 안전거리 100m는 공중거리와 제동거리의 합보다 약간 크게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 값이 한 100m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뭐가 팡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확 밟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는 사람의 인체 구조상 내가 눈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거든요. 맞죠? 당연히 눈으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호를 내가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명령을 내리겠죠? 그 명령이 다리까지 전달된 다음에 다리가 근육을 움직여서 누르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자동차가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주거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공주거리는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는 아직까지 브레이크가 듣기 전 그 상태에서 굴러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등속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거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거든요. 이때 브레이크의 마찰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라면은 당연히 제동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108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 그 안전거리를 몇 미터로 보고 있다? 100m로 보고 있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속력을 2배로 했을 때 안전거리는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까? 여기 되지 않나요? 봅시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108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 안전거리가 100m예요. 맞죠? 근데 이 안전거리 100m에는 분명히 공주거리랑 제동거리가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문제에서 우리가 위험 상황을 감지한 다음에 1초 뒤부터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을 했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주거리는 1초간 굴러간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가 km/h니까 지금 안전거리가 100m라고 하는 미터 단위로 나왔다면 당연히 속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108km/h를 m/s로 환산하면 얼마? 30m/s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공주거리는요, 1초간 등속 운동을 하면서 굴러가는 거리니까요. 당연히 30m/s라면은 공주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죠. 30m가 될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동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제동거리는 그렇죠. 70m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속력을 2배로 바꿀 거예요. 속력을 2배로 바꾼다? 그러면은 30km/s에서 30m/s에서 얼마로 바꾸겠다? 60km/s로 바꿔. 60km입니다. 요즘 하도 천체 부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위가 km/s로 나오는군요. 자,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주거리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그렇죠. 등속도 운동. 만약 이 공주거리를 L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제? 이 공주거리는 등속도 운동에서의 거리니까 결과적으로 속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어찌됐건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 1초의 시간이 걸리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주거리는 뭐에 비례할 것이다? 뭐에 비례할 것이다? 속력에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제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 어떤 운동? 등 가속도 운동. 이때 브레이크가 닿는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가속도 자체도 일정할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즉 결과적으로 제동력이 해준 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제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동력의 힘을 예를 들어 F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지? 이때 제동력이 해준 일은 제동력에다가 제동거리를 곱한 것만큼의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제동거리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때 제동력이 해준 일의 양은 제동력에다가 뭘 곱하는 것? 제동거리 D를 곱하는 것. 맞죠? 이만큼의 일을 해줄 겁니다. 이만큼의 일이 바로 속력이 2배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와 같겠죠. 오케이? 따라서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제동거리예요. 제동력 일정하죠? 질량 일정하죠? 따라서 제동력에서 나타나는, 이 제동력이 일정할 때 나타나는 제동거리 T는 어떤 관계가 있다? 속력의 제곱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속력이 2배가 됐을 때 공주거리는 몇 미터? 2배가 돼야 되겠죠? 2배가 돼야 되니까 공주거리는 몇 미터다? 그래서 30m 쓰니까 몇 미터? 60m가 되겠네요. 공주거리는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제동거리는요, 속력의 제곱이에요. 즉,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제동거리는 몇 배? 4배. 그죠? 기존에 70m를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보다 4배가 된다면은 그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280m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결론 내줘야 되겠죠? 결론은 전체 안전거리는 60에다가 280을 더한 얼마다? 340m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었죠? 그지?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넘어가셔서 문제 3-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기, 저항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가 90cm이고 단면적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센티미터, 저항이 5ohm인 니크롬선으로 이루어진 전열기를 100V의 직류 전원에 연결했고요. 이 전열기를 사용하던 동안에 니크롬선 중간이 끊어져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한 게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리를 했고요. 수리 이후에 니크롬선의 전체 저항값을 구하고 고장 이전과 수리 이후에
각각 소비되는 전력을 여러분들 보고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고장 이전에는요, 지금 니크롬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니크롬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길이가 얼마? 90cm. 그죠? 단면적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몇 옴이다? 몇 옴이다? 5옴이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일단 이렇게 끊어져서 수리를 할 거예요. 수리를 하고 나서 그 수리한 이후에 저항은 얼마냐 이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전력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거 전력부터 좀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력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력은 P는 VI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나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에서 나오는 어떤 공식들을 막 이제 배우다 보면은 공식의 변환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력을 VI로도 계산하지만 어떻게도 계산하죠? V에다가 IR 집어넣으면요. 그죠? I제곱 R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I에다가 R분의 V 집어넣으면은 R분의 V 제곱으로도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은 저런 식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쭉 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기본 공식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제곱 r이나 r분의 v제곱은 변형식으로 만들어낸 공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딱 쓰여진다는 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기본 내용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은 전력 계산하다 그러면은 좀 귀찮더라도 이걸로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기존에 뭐 어떤 제시문에서 예를 들어 전력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라 라고 어떻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항상 기본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녀석 지금 현재 100V 전원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직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력 계산하라 그러면은 전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고장 이전의 전력 P는요, 그제 100V죠. 100V에다가 전류는 그제? 전류는 R분의 V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항이 얼마? 저항이 5옴. 그죠? 저항이 5옴이고 전압이 100. 결과적으로 이 공식은 결과적으로 R분의 V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제? R분의 V 제곱에 해당하는 건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공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문제에서 오류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뭐 간단하게 2000W 나오죠. 그죠? 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수리를 할 거예요. 수리를 하는데 이 중간 정도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얘네들을 겹쳐서 수리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선 하나 짧은 게 생겼고 여기에 또 이렇게 도선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35cm. 그리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10cm. 다시 또 뭐 여기까지의 길이가 35cm.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항을 저항을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도선을 겹쳐놨다고 해가지고 당황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저항 같은 경우에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에 따라서 딱 계산하는 공식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35cm짜리 도선 하나, 그 다음에 10cm짜리 도선 하나, 그리고 35cm짜리 또 도선 하나. 얘네들이 그냥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냥 동일합니다. 오케이? 대신에 앞서 35cm짜리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변함이 없죠. 우리 아마 이 문제 제시문 3-3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항 R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저항에다가 그제 단면적분의 단면적을 A라고 했구나.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도선을 A 도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B, 그 다음에 세 번째를 C에 각각 저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저항에 비해서 그냥 단순히 길이만 짧아진 거거든요. 맞죠? 기존의 저항을 R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때 이 A가 가지게 되는 저항 RA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하는 거야? R에 90분의 35만큼으로 비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처음보다 그냥 길이가 단순하게 90cm에서 35cm로 짧아진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짧아졌지만 뭐도 달라졌어요? 두께도 달라졌지?
이때 두께는 두 개를 겹쳐놨으니까 두 배가 될 것이고 길이는 처음보다 9분의 1로 줄어버렸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의 저항은 R이라고 하는 저 전체 저항 5옴에서 곱하기 2분의 그죠? 9분의 1에 해당을 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C의 저항은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각각 RA, RB, RC의 저항들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 다 어떻게 버리면 된다? 더해버리면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좀 계산을 해서 더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항 R, 수리한 이후에 저항 R의 값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항값 계산하시면은 6분의 25 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다시 전력도 계산하면 되죠. 고장 이후에 수리 전력. 수리 이후의 전력은? 하고 물어보면은 앞서 요 녀석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걸로 한번 해보죠. 6분의 25분의 그죠? 100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2400W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 특히나 이제 앞서 가장 먼저 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학, 그 다음에 전기, 이런 세 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고 잠깐 좀 문제를 먼저 풀어보라 그랬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상황 자체를 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그죠? 지금 이제부터 다루게 될 문제는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문자식으로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부터 먼저 볼게요. 논제부터. 자, 1번 논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체 물질의 양쪽 끝에 일정한 전압이 가해져도 원자와의 충돌 때문에 자유전자는 계속적으로 가속이 되지는 못합니다. 상온에서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전선 형태의 어떤 도체 물질의 길이 방향 양쪽 끝에 전압 V를 가해주면요. 질량 N인 자유전자들이 힘 F를 받아 움직이다가 평균적으로 거리 L만큼을 움직인 다음에 원자와 충돌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이 물질의 비저항 로와 L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자,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으로. 자, 어떤 도체 물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도성 같은 거죠. 도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양쪽에 전압을 V로 걸어줄 거예요. 이 내부에 이제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 도선의 전체 길이는 얼마? 도선의 전체 길이는 L, 스몰 L이에요. 스몰 L. 그리고 단면적은 얼마? 단면적은 A.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자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자유전자가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딱 걸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힘 F를 받을 겁니다. 그럼 F를 받는 순간에 이제 가속이 되기 시작을 하겠네요. 가속이 되면서 얘네들이 샥 움직이다가 앞쪽에 원자가 있고, 그죠? 얘가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여기에 쿵 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충돌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지금 뭐로 보고 있다? 라지 L로 보고 있다. 그죠? 이랬을 때 문제에서는요, 비저항과 요 라지 L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도대체 비저항과 L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런 식의 어떤 관계식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일단 우리가 제시문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죄다 식으로 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열해 놓으세요. 이것저것 막 처음부터 막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나와 있는 식들을 싹을 다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꿰어 맞추기예요. 쉽게 말하면 퍼즐 맞추기 마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바꿔나가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마지막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단위 부피당 전하량 Q는 움직이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자인 경우, 우리 지금 문제가 전자 아닙니까? 그죠? 전자인 경우에는요, 단위 최적당 전자의 수 n과 전자의 전하량 2를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충돌 직후 자유전자의 속도는 0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힌트 같은 것들을 다 일단 나열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맞죠? 자, 문제에서 하나 알려준 게 지금 현재 전하량 Q죠. 전하량 Q는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 n에다가 그지? 전자의 전하량 2를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앞에 제시문 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전자기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은 전하를 가진 입자의 운동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고요. 전류 I는 입자의 흐름으로서 단위 부피당 전하량을 Q,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V, 입자들이 움직여 지나가는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이들의 곱, I는 하면서 뭐로 정리할 수 있다? I는 Q, V, A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물질에 전압 V를 가하고 흐르는 전류 I를 측정하여 전압과 전류 사이에 I는 R분의 1 V라고 하는 비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저항 R은 다시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비저항 로에다가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저항은 각각 로는 물질의 고유값인 비저항, L은 길이, A는 단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비저항 로와 그죠? L 사이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정이 어디 나올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정 어디 나오냐? 저기에 나오네요. 그죠? 자, 즉 저항 R은 비저항에다가 A분의 L을 곱하는 거니까 이때 비저항 로는 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죠? 비저항 로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넘어가면 되죠. L분의 저항 R에다가 A를 곱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과정입니다.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이제 비저항을 가지고 요거까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L까지. 그러면은 없앨 수 있는 거 싹 다 없애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비저항은 L분의 저항 R에다가 A를 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없앨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또?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없앨 수 있는 거. 응? 없앨 수 있는 거. 그렇죠. A도 없앨 수 있나요? A? 그 전에 R은 이걸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케이?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L분의 A에다가 그죠? 저항 R을 곱하는 거잖아요. 저항 R은 그렇죠. I분의 V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 V는 전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비저항 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바꿀 수 있는 거 전류 I 있죠. 그죠? 전류 I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L분의 그죠? 단면적 A에다가 그죠? 전압 V에다가 그지? I분의 V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Q, V, A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거 있죠? A랑 A 없앨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L분의 전압 V 곱하기 QV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또 없앨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또? 있는데? Q 있죠, Q. 그죠? Q 들어갈 수 있죠. 왜? 전하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 그죠? 그러면은 또 정리를 해보면은 L분의 V 곱하기 뭐분의 N, 2, V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도 뭐가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거리 L이 안 나와요. 맞죠? 거리 L이 안 나옵니다. 이 L은 어떤 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시문을 얼마만큼 잘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 그 힌트를 과연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됐었을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류 I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각각 Q 전하량에다가 V 속력이죠. 그죠? 거기다가 A 단면적을 곱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그 V 볼까요? 이 V가 뭡니까? 그렇죠. 이 V는 평균 속력이에요. 그러면은 속력 빠르기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시간이나 또는 어떤 다른 관계로 가지고 거리라고 하는 관계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죠? 다시 저 위에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그죠? 정지 상태에서 힘 F를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충돌 직전까지 움직이는 거리 L 동안에는 얘가 무슨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우리가 평균 속력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은,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거든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2분의, 그렇죠.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음 속력은 0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속력만 알면은 그 나중 속력을 2로 나눈 것이 결과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하면 절대 빼놓지 말고 나와야 될 세 가지의 공식들이 있죠. 그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공식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도 요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공식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하나하나 넣어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현재 2에다가 가속도는요. 얘 아까 전자의 질량이 얼마? M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때 힘 F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속도는 뭐뭐? M분의 F.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동거리 S는 얼마? 그렇죠. 라지 L이죠.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런 다음에 V제곱. 몰라요, V제곱. V제곱에다가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0이라고 해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어차피 없어지는 값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값을 대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V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V는 하고 정리하면은 루트 N분의 2FL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시 평균 속도 계산해야 되죠. 평균 속도.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2분의 루트 2FL. 그죠? 예. 여기 M 빠졌다. 2분의 루트 N분의 2F에 물론 여기다 이제 0 더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은 얼마 나온다? 루트 2N분의 F를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요거를 어디다 대입해라? 요거를 저기에 나와 있는 V에다가 대입해라. 그러면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죠. 비장로는 필요 없는 것을 다 앞으로 넣어버리죠. L, N, E 분의 전압 V죠. 그지? 곱하기 평균 속력분의 1이에요. 역수값이 해버리면 되죠. 루트 FL분의 EM.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뭐 더 풀이할 거, 더 해석할 건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요 비정로랑, 그치? L만 나오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충분히 답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그런 문자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 다시 여기 좀 보시기 바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답안지로 옮겨 적으실 때,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정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는 가는 것도 된다고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이런 건 지양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이걸로 바뀐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로 바뀐 이유. 여기다가 뭘 대입했어? 그렇죠. R은 I분의 V라는 것을 대입했다라는 것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대입을 했다라는 것을 꼭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요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내용으로 가게 된 것은 뭘 대입한 거야? 여기 I에다가 뭐 집어넣었던 거니? Q, V, A를 대입한 거였죠? 그치? 대입했다는 거 꼭 알려주신 다음에 이걸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것은 여기 Q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N1을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시구까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을 문장 내에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잘못하면 하나하나 감점 요인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수평한 방향으로 무한히 긴 외부 도선의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는 진공 용기네. 아까 문제 풀 때 선생님한테 이 안에 중력 같은 것도 다 무시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 자체도 다 무시를 해야 되는 조건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림 1과 같이 전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고요. 전자가 영역 A로 들어갔을 때의 시간을 0초로 위치는 X가 0, Y는 0이라고 정할 겁니다. 이때 전자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전자가 X가 2D인 위치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T1과 그때 Y축의 위치 Y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옆에 그림에 위치가 좀 안 나왔는데 이런 상태인 거죠. 여기가 B까지고요. 여기가 2D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2번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쭉 전자가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2D에 도착했을 때 걸린 시간 T1과 그때 Y좌표 Y1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아까 이거 문제 미리 풀어보라고 했더니 어리둥절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니 왜 문제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식의 그런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생겼었는데 자, 이거 이번 문제 이런 내용이죠.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전자가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얘가 지금 0에서부터 2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뭘 계산해라? T1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T1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이동거리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속력은 얼마로 출발해? 속력은 V0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처음 속력이니까 V0로 갑시다. V0 맞네. 그러면 이때 속력은 V0 분의 이동거리는 얼마? 2D 초 끝. 그러면 Y1은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 따라서 이 지점에 도착하겠네요. 따라서 Y1은 얼마? 0 끝. 이게 끝입니다. 2번.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번에는 영역 A에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받는 조건이 추가될 겁니다. 문제 2에서와 같이 전자는 시간 0초에서 X는 0, Y는 0인 위치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할 거고요. 전자가 X는 2D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2와 그때 Y축의 위치 Y2를 구하고요. 또 영역 A와 영역 B에서 전자가 움직인 자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영역 A고 여기가 영역 B입니다. 근데 전자가 영역 A를 지나가는 동안에 힘이 Y의 양의 축 방향으로 F만큼 가해졌다 이거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A 영역을 통과할 때까지만 F의 힘이 작용한 거고 영역 B에서는 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전자는
역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 전체 시간 t2와 그 다음에 이 지점으로부터 위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도착했다면은 여기까지의 거리 y2는 도대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본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F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분명히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긴 해도 뭐 저 위쪽으로 휙 날아가 버린다거나 그러는 건 없죠.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0인 지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0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고 ED까지 갈 건데 이때 영역 A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지금 현재 위쪽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고 D에서부터 이제 물체가 움직일 때까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황 자체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A 영역에서는 지금 현재 X축과 Y축에 어떤 운동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X축은 무슨 운동? 등, 속도 운동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Y축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B 영역 같은 경우에는 힘 가해져 안 가해져? 가해져 안 가해져? 전혀 안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B 영역을 통과할 때는 당연히 등속도 운동으로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당연히 X축은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이고 Y축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에게 물어봤던 문제 중에서 등속도 내가 좀 전에 등속도라고 했었지? 등속도라고 등가속도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등속도야. 맞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케이? 이때 일단 ED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그게 바로 T2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T2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자가 X축 방향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V0의 속력으로 요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T2는 앞선 2번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X축으로는.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A 영역을 통과할 때도 X축에서는 등속도 운동, B 영역을 통과할 때도 X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2번과 동일한 상태가 되겠구나. 따라서 지금 현재 T2도 전체 거리 ED를 V0의 속력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따로따로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인 거야? 자, 일단 A 영역을 통과할 때는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포물선 운동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궤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궤적이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포물선 운동을 한다면 그 궤적이 어디까지? 예를 들어 여기까지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금씩 위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포물선 운동을 나타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B 영역을 통과할 때는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대로 직선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여기까지의 거리 Y2거든요. 됐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분필이 잘 부러지네요. 자, 그러면은 저 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A 영역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B 영역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걸 따로 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가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Y1'이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Y1'.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Y2'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Y2는 Y1'에다가 Y2'을 더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각각 Y1'과 Y2'을 계산하는 과정만 눈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먼저 A 영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영역을 통과할 겁니다. 이제 X축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Y축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포물선 운동을 할 때 A 영역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A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때 TA는 V0분의 얼마다? D 초가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Y1'이라고 하는 저 값은요, 결과적으로 이 시간 동안에 F만큼의 힘을 받아서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F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가해지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 등가속도 운동하면 또 공식 나와야지. 맞지? 그 중에서 우리 뭐라? 시간 하나. 거기다가 얘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보고 힘을 F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결과적으로 Y1'이라고 하는 값은 이동거리는 그제? 얘가 지금 초기 속력 V0에다가 시간 TA를 곱한 거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시간 TA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무시해도 되죠. 0이니까. V0가 0이니까. 이때 이 V0라고 하는 거는 Y축의 속력이죠. Y축의 속력. Y축의 속력이니까 이거 뭐 V0 프라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어차피 이건 0이니까 무시를 해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정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질량 M분의 힘 F 곱하기 시간 TA의 제곱이니까 A 얼마 나왔어? V0분의 D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거리는 2M V0의 제곱분의 그지? F D의 제곱만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Y1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 영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B 영역. 근데 B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 똑같이 T, B 시간을 설정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V0분의 D만큼일 거거든요. 근데 이때 B 영역에서는 무슨 운동을 하다?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등속도 운동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Y2'인 거죠. Y2'. 그러면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은 당연히 T, B를 넣어주면 될 거고. 근데 이때 넣어주는 시간이 뭐 속력이 뭐냐 이거지. 속력이. 이때 속력은 A 영역에서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요 지점에서 지금 이제 물체의 속력은 두 가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X축의 VX 속력과 Y축의 VY 속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VX는 V0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Y2'을 만들어내는 속력은 뭐가 되는 거죠? VY가 되는 거죠. VY를 계산해야지. 그죠? 그럼 VY는 A 영역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VY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거 나중 속력이잖아요. 나중 속력. 처음 속력이 얼마? 0. 처음 속력이 0인데 가속도가 있고 시간을 합니다. 당연히 시간은 TA의 시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Y축으로의 처음 속력이에요. 그래서 처음 속력을 Y0 프라임이라고 할까? 여기에다가 뭐 곱하기 뭐? 가속도 A 곱하기 시간 T A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A 영역에서 생기는 Y축의 속력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요것이 TA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가끔 이런 거 넣어가지고 틀려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풀어도 답은 똑같겠지. 근데 중간에 식정리를 할 때 이거를 TA가 아닌 TB라고 넣었으면은 당연히 감점 사항일 겁니다. 왜? Y축의 속력은 저희 A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이건 0이고요. 그지? 가속도는 M분의 F 곱하기 거리는 시간은 V0분의 D 이렇게 나와서 속력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요
M V0분의 FD가 VY. 거기다가 시간. 저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V0분의 D. 그러면 정리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각각 정리가 되면은 M V0의 제곱분의 FD의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Y1 프라임 계산했죠. Y2 프라임 계산했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건 뭐? Y2 전체 높이. 그러면 전체는요. 자, V1 프라임이 얼마였습니까? V1 프라임. V1 프라임이 2 M V0의 제곱분의 F D의 제곱. 그죠? 플러스 V2 프라임 얼마입니까? M V0의 제곱분의 F D의 제곱. 그러면 아래 분모함 2M V0의 제곱으로 통분하면은 FD 제곱 플러스 2FD 제곱이니까 얼마 나온다? 3FD의 제곱이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Y의 높이를 Y2의 높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지금 표현해 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는 이거 당연히 어떻게 문장으로 꾸며야 될지 그거 굉장히 많이 오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계속 세트 문항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정확하게 질량 M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M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번 문제는 3번 문제를 풀기 위한 워밍업 과정인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이고,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뭐 하다 오셨어요? 뭐 하다 오셨습니까? 학교에서? 아이고, 고생이 많다. 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지쳐서 막 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있으면은 왠지 죄인 된 느낌? 내가 너네들 같은 애들 데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쩌겠어. 해야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문제 풀었을 때 이런 식의 풀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하시면서 어떻게 식을 깔끔하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만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요, 아마 이제부터 풀이하게 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해서 아마 좀 다루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맞지? 자, 4번과 5번은 간단하게 좀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교류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의 효율은 전압이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전력에 대한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을 살펴보면은 같은 저항에서 전압이 크면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손실 전력이 오히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와 같은 오류가 어떤 점을 잘못 고려했기 때문인지를 설명하고 전압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하려고요.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다른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 보고 논해보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통 1학년 수준?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이 말입니다. 손실 전력을 보겠다 이거죠. 손실 전력. 이미 여러분들 손실 전력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 가지고 계산하죠.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실되는 전력, 우리가 쓰지 못하는 전력은 전류가 클수록, 저항이 클수록, 그죠? 그만큼 손실 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압을 높이는 방법을 써버리면은 전력 자체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실 전력 자체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류가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런 오류가 있다 이거지. 왜 그런 오류가 생겼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어? 어떤 거? V가 나눠져서 V가 나눠져서 걸린다고요? 왜 이 공식으로 손실 전력을 설명을 못 할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왜 송전선의 전압을 높이면은 송전 효율이 좋아진다.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들어. 근데 지금 우리가 전력을 계산하는 식을 본다면 R분의 V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V제곱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 전력도 증가해야 되지. 그렇게 지금 막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 그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식에서 왜 전압을 높이면 손실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이거죠. 뭘 잘못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지. 여러분들,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력 P는 VI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뭐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아우어 단위를 곱한 거. 전력량이죠. 전력량.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를 쓰면은요, 그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썼는지가 이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각각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전기 이만큼 썼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전력은 돈입니다. 전력은 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그 사용된 전력량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간당 얼마씩 썼으니까 이만큼 돈을 내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쉽게 말해서 전력은 진짜 돈이에요. 돈. 그런데 앞서 우리 이 공식에 의거하여서 지금 현재 송전선에서 전압을 높여버렸을 때 손실 전력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왜 오류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도선이 있는데 도선의 저항알은 어떤 거죠? 저항알은? 저항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해야지 뭐. 안 그래? 저항알은 항상 일정해야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양옆에 걸리는 전압을 증가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메가 법칙에다가 V는 I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항 자체가 일정하면 전압은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 말인 즉슨 전압을 높여주면은 뭐도 증가해? 전류도 증가해야지. 그죠? 그 말인 즉슨 기존에 흐르고 있던 전류가 있을 텐데 전압을 높임과 동시에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위에서 전력은 VI예요. 근데 전력 커지고 전류 커져 전압 커지고 전류 커지면 전력 어떻게 됩니까? 커져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없던 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없는 돈이 생기는 거야. 전력이 돈이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전압을 높였더니 전류도 같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전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없는 전력이 생기는 거잖아. 완전 횡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간단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아마도 변압기 원리 배웠을걸요?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 쪽에서 각각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가 변하잖아요. 근데 변압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어요. 인, 아웃이란 말이야. 근데 인 쪽에서 공급되는 전력은 아웃 쪽에서 나오는 전력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어넣는데 나올 때 전력이 줄어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전력이 줄어드는데 왜 사용해? 안 그래?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넣어준 전력보다 크게 나와. 완전 땡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같아야 된다는 이런 기본 원칙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사용되는 저항 같은 것들을 감안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전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저 공식에 따라서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은 소실 전력이 커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없던 전력이 생기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손실 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 자체가 어때야 된다. 전력 자체가 일정해야 된다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버리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줄어드는 것만큼 손실 전력은 제곱만큼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에서의 오류는 전력 자체가 일정하다는 그런 점에서 놓쳐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압 높여주면은 당연히 V제곱분의 R이니까 그지? 얘가 커지면서 그만큼 제곱해서 손실 전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이제 저항 자체를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또 논하려네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손실 전력은 전류를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전류를 키우기 위해서 전압을 증가시켜버린 거죠.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증가시킨 거죠. 그럼 이거 말고 뭐 하면 돼? 저항 자체를 줄이면 될 거 아니야. 저항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항 어떻게 가야죠? 비전 로에다가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죠. 전체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비저항 작은 금속을 쓰면 되죠. 어떤 거 쓰면 되냐? 뭐 구리전선 대신에 은전선 같은 거 쓰고 하면 되죠. 만약 전선을 은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선생님부터 이제 전선을 딱딱 끊으러 다닐 겁니다. 비쌀 거 아니야? 그죠? 그거예요. 두 번째, 단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증가시키면 되지.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길이를 줄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집 근처에다 발전소를 지으시면 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되잖아. 맞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저항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비싼 금속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손실을 좀 줄이려고 기존의 구리도선이나 알루미늄 도선 같은 것들을 얘네들을 은도선으로 바꾸면 난리 나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두 번째, 단면적을 증가시킨대요. 근데 두께를 두껍게 만들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도선은 구리도선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먼 쪽에서 발전소에서 막 우리에게 전기 공급할 때 보면 이렇게 커다란 송전탑에서 이렇게 전선들이 쫙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전선들이 끼 걸려 있을 때 이 전선이 얼마만큼의 두께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서만 이렇게 전선이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보면 전선 두께 더럽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전선이. 근데 이 도선을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수록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겠지. 근데 문제는 구리 도선 같은 경우를 저렇게 두껍게 만들어버리면요. 밀도가 커요, 구리가. 그래서 얘네들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축 처집니다. 도선이 이렇게 축 처져요. 그럼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끌어간다고. 알았어? 자꾸 이렇게 그네 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위험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송전탑에서 쓰는 이런 도선 같은 경우에 두껍게 만들면서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비저항이 큰 알루미늄 같은 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길이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집 옆에다가 발전소 짓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안 그래? 하지만 어찌됐건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4번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답안지로 좀 작성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안으로 작성을 해오시는데 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좀 힌트를 좀 미리 좀 먼저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내에서 핵융합 반응,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이때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각각의 또 다른 플루토늄이나 이런 식의 어떤 방사능 원소에 충돌을 하면서 얘네들이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각각의 중성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속력을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들이 그 안에 설치하는 게 있었었죠. 뭐 감속제나 아니면 제어봉 같은 것들. 제어봉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거지. 근데 감속제는 속력을 느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설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감속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충돌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중성자와 이제 충돌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보고 식으로 설명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바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돌 전후에 뭐도 보존돼? 그렇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서 다음 시간까지 답안지로 완성을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이 조건만 부여되면은요, 충분히 여러분들 식정리를 통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 마지막에 보시면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나중 속력을 V, 처음 속력을 V 제곱, V 제로, 이렇게 하면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겠지? 그제? 그렇게 해서 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늘 풀이했었던 문제 중에서 마지막 5번 문제 약간 좀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그것 부분부터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 내용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